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3요소, 바로 이제 원자, 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에고, 슈퍼 에고를 얘기를 하고요. 원자, 원초와 이드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고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논리적이고 파괴적이며 성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고통이 없고 쾌락만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죠. 두 번째, 자아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현실 원리에 따라 이제 작용을 합니다. 원자하고 초자아 사이에서 이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현실을 지각하고 과거로 반추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기능을 2차적 과정, 2차적 과정사고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아는 규칙과 관습,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등에 관해 최초의 도덕감을 제공해주는 주체라고 하였습니다. 자, 추자, 슈퍼에고는 원자아와 이제 상반되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든 권위 있는 성인이 부과하는 가치와 기준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이상하고 양심이라는 두 가지 하위 체계를 가져요. 그래서 초자아는 원자의 충동을 제재하고 합리적인 고려보다 도덕적 고려를 강요하고 생각, 말, 행위의 절대적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자아 구성조사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양심하고 이제 자아상인데, 양심이란 부모에 의한 처벌과 그에 따른 부모와의 동일시예요. 그래서 부모가 지닌 부정적인 도덕 규칙을 내면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한 도덕적 규칙을 제공해서 비도덕적인 충동과 행동을 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양심이에요. 자아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보상과 그에 따른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가 지닌 긍정적인 도덕 규칙을 내면하는 겁니다. 부모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사회에서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도덕적 규칙을 제공하고 도덕적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아불안과 이제 자기 방어 기제인데요. 자아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욕망의 직접적인 충족을 요구하는 원자,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초자, 그리고 원자의 욕망이 만족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환경, 이 세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자아가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자아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신경증적 병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주요한 이제 측면이 바로 이 자아불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갈등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도덕적 갈등을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불안증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신경증적 불안이 있고 도덕적 불안이 있고 현실적 불안이 있어요. 신경증, 자아가 원자의 충동을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 발생을 하고,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때 발생하고, 현실적 불안은 자아가 외부 세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자아가 자아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전략들입니다. 이제 이 자아 방어 기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흔히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이런 용어들을. 그래서 억압,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 사고 등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두고 의식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억압이죠. 이게 터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동현상, 자아가 욕구나 충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금지된 충동, 사고, 감정의 표출로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투사,
수용될 수 없는 자신의 특성들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 우리 이제 이 투사를 많이 합니다. 투사를 많이 해요. 한유아, 수용되기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적당한 핑계나 부실을 외로부터 찾는 것. 전치, 치환. 충동의 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좌절에서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충동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 표출을 하는 겁니다. 승화, 비도덕적인 충동과 욕구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있는 목표로 옮기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부정, 자신이 처한 현실의 위협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때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동일시, 다른 사람의 특성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겁니다. 고착, 조절이나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성장이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고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 심적인 어려움이나 좌절로 인해 욕구 충족이 쉬웠던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아이 단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보상, 자신의 결함을 보상하거나 체면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 격리,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관된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에요. 취소,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 사고, 감정을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정향, 본능적 충동의 대상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본능적인 충동이 남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우리 흔히들 많이 요거는 방어기제하고 와 더불어서 방어기제와 더불어서 많이 이 심리성적 발달에 대해서 역시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성적 욕망인 리비도에 초점을 맞춰서 발달을 설명을 하는데요. 아래의 각 단계마다 성적 쾌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 그래서 신체 부위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만족이 됐을 경우에 고착의 증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단계에 이제 있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증세. 예. 항문기의 특징들, 만족의 결과는 이렇게 되고, 고착에 따른 증상, 다음에 이제 남근기에 만족의 결과, 고착의 증세, 잠복기, 그 다음에 이제 성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특징들, 만족의 결과 이제 나타나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착 증세라고 하는 게 여기 6세,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만족의 결과만 나타나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6세 이전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 성격,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다 이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남근기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제 요 남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요 시기를 갖다가 이제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의 부모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 반대로 동성의 부모에게 적대적 감정을 느낀다. 그 대표는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남자 아동들은 여러모로 우수한 아빠가 자신의 성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세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부적절한 욕망을 왕누리게 된다. 그래서 남성 아동은 아빠와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동은 성 역할을 학습하기도 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제 비판을 받죠. 남성 위주다. 그래서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자 아동이 아빠에 대해 성적 욕망을 가지는 것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반대 경향을 나타낸다. 너무 자기적이죠. 좀 너무 자기적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그렇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그렇고. 그래서 남근기에 고착된 남성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남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성향을 보이고
성기능 장애나 불감증 등의 문제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저도 사실상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특징, 각 발달 단계는 특정 시기 동안 드러나는 성적 본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너무 성적인 거에만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글쎄요.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 존재하고 주어진 발달 과업의 완수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건강한 정신 상태, 인성의 원만한 형성, 도덕적 가치체계의 정립을 결정하게 된다. 욕구의 불충족이나 과도한 충족으로 인한 고착은 인성의 부적응, 일탈적 도덕 발달의 징후가 된다.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그 시기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있었던 곳이 오스트리아 비엔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로이트가 주로 이제 개별 접촉을 통해서 환자들을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주로 이제 그 신경증에 걸려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그 내담자들이 주로 중산층 이상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계급적으로 보면 이제 귀족 계급이죠. 귀족 계급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한테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지냈던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평민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일반인들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분석했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 보편적일까? 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에고,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화시켰잖아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분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설명의 어떤 정확도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론적,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명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의미가 큰 거죠. 그게 의미가 큽니다. 이후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론적 틀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이에요.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어를 강조했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자아를 인간 행동과 기능의 기초로 중시했어요. 그래서 자아를 성격의 자율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간의 합리적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에릭슨은 삶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인간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봤어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에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정신병리의 원인이라고 봤지만 에릭슨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프로이트의 발달 기로는 여기는 청소년기까지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유아기예요, 유아기. 유아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미 이제 그때 다 형성이 된다. 근데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성인기를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그래서 전 세계를 다루고 있지요. 에릭슨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에요. 에릭슨의 이론은 넓은 사회적 경험들, 가족 외의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의 경험들이 자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트는 그 내담했던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엄마, 아빠의 그런 억압,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억눌리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발달에 대한 관점, 에릭슨은 인간이 전 세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각 단계는 새로운 정보, 감정, 행동 등이 이전 단계의 특징 등과 통합되는 구조적인 죄의 조직화를 보인다. 각 단계는 시기별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심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발달이 성숙의 점성 원칙에 지배된다. 그래서 성숙의 점성 원칙이란 각 발달 단계는 그것이 우사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기가 있고, 그래서 각 단계마다 그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이나 신체 운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 각 단계는 단계 특유의 수행 방식이 존재하는데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되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에릭슨의 인간의 발달이 생물학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간에 벌어지는 심리 사회적 위기 해결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은 심리 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자아의 힘이라 불리는 심리 사회적 능력과 덕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덕의 종류에는 희망, 의지, 목표, 능력, 충실, 사랑, 돌봄, 지혜가 있고, 이러한 덕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덕의 출현은 도덕 발달의 세 가지 주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동기의 도덕적 학습, 청소년기의 윤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실험, 성인기의 윤리적 통합, 요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학습, 윤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실험, 윤리적 통합.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면 모든 유기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공적으로 발달하면 이 목적을 완수한다. 후성설이요. 나중에 이루어진다. 8단계의 발달 단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과 상호를 작용하면서 한 단계씩 거쳐 발달한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개인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실패하면 그 단계와 관련한 정신적 결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 과업이 정해져 있고 이를 해결하여 그 핵심적 가치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우리 책에서 보면은 272페이지에 제가 도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8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심리사회적 그 발달 단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 내용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요 발달 단계하고 관련된 거는 주로, 아동 심리학,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이런 쪽에서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룹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이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은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이트보다 진일보한 그리고 평생학습 내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에릭슨의 이론은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아 같은 경우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생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생각이다. 바로 인생관의 정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체성 지위는 개인의 정체감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체감 형성 수준의 개인차를 함께 진단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리슨의 정체성 형성 이론에서 과거에 대한 전념 혹은 수행과 정체성 위기 경험의 여부라는 두 가지 차원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이 두 가지 차원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수행, 위기, 수행,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 위기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체성의 네 가지 범주를 갖다 얘기를 했어요. 정체성의 성취, 유예, 정체 상실, 혼미. 그러니까 위기, 수행, 위기도 잘 극복을 해내면서, 그렇죠? 재평가,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능동적 의사 결정도 잘 내리고 하는 게 이제 성취예요. 정체성 유예는 위기 상황에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가지만 아직 그런 수행, 전념, 능동적인 의사 결정을 갖다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정체성 상실, 정체성 상실이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갖다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어요.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있지만 결국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 상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혼미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의사결정도 못하고 하는 게 이제 혼미입니다. 정체성의 성취, 가치관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삶의 목표, 신념, 가치, 직업,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이 있고 자아 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상실로 상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는 자아 정체성이 반드시 한 방향에서 최고의 성숙 단계까지 직선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체성 성취 상태에서 정체성 유예나 정체성 혼미 상태로 퇴행했다가 다시 정체성 성취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 단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유예예요. 현재 정체성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서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이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대학생 정도 수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이제 대안을 탐색하고 회의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 이 단계에 속하는 청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탐색을 하죠. 그럴 수밖에요. 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체성 성취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의사결정만 못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정체성 상실이에요. 스스로 사과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고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나 다른 역할 모델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비슷한 선택, 결정을 했죠. 다른 지위에 비해서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에 따라서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고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지도 모르죠. 부모가 인정하는 것. 부모의 과업을 일찍 물려받거나 일찍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청년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청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 같으나 성인기에 들어서 뒤늦게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보통 이제 애어른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심각한 위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숙되고 통합된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모색하고 탐색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미, 자아에 대해서 안정되고 통합된 견해를 갖는 데 실패한 상태예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직업이나 가치관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즉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정체성 위기를 느끼지 않으며 미성숙한 자아 존중감이 낮고 혼돈에 빠져 있어서 정체성 지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 자아 정체성입니다. 부정적 자아 정체성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자아 개념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부모나 사회로부터의 강화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기 쉬워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를 내면할 기회가 없어서 사회적 가치에 반대되는 태도,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정적 정체성을 정책적 상실에 특수한 경우로 간주하였습니다. 마르시아는 자기 가치관이 이제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극단의 경우인 거죠. 교육적 적용. 교사는 학생들의 정체감 성취를 돕기 위해서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과업에 전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맞는 활동이 중요하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스스로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교사가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브롬펜 브레너의 생물 생태학적 발달 이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태 체계 이론, 에코시스템 시오리라고도 하고요. 개인의 발달은 유전적 배경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과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실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동의 환경 내에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나 정치적 환경 등 보다 큰 범위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롬펜 브레너의 이론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 영향을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를 개발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이제 책의 모형인데요. 책이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틀이에요. 어떤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차례로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 마트리시카처럼 환경들도 더 큰 환경 속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마트리시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있으면 여기를 이시체계가 감싸고 있고 요거를 다시 중간 체계가 그 바깥에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과 미시체계는 함께 묶이며 다른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자, 환경의 구성 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제일 먼저 미시체계죠. 마이크로 시스템. 아동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활동으로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가족, 또래, 학교, 동료. 그리고 이제 영상 매체나 인터넷 같은 매체도 포함이 됩니다. 아이들 보면 그래요. 요새 아이들은 특히나 그렇죠. 부모보다도 더 친근합니다. 핸드폰이. 아이들 운명이나 그거 주면 되죠. 미시책에서 아동은 가족들의 교사와 직접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지요.
미시체계에서의 관계는 양방향적입니다. 미시체계는 유아기와 아동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청년기가 되면 그 영향이 줄어듭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러겠어요? 아기 때는 부모하고 붙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학교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는 전화 통화, 핸드폰은 화상 통화, 그렇죠? 영향력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중간체계, 미시체계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는 교사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 현재 중간체계에 이제 교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뇌체계,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법적 서비스, 매스미디어, 부모의 직업, 가족의 친구 같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모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다. 특히 이제 부모의 직업은 가족의 안정성과 부모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연하죠. 가족의 안정성.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안정적입니다. 바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술과 친구가 되는 아빠들, 그죠? 그 시간의 양이 아이한테 영향을 끼치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낮잠 주로 자고 요새는 이제 그런 아빠들이 이제 별로 없지만 예전에 많았어요. 외체계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아동은 외체계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체계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거시체계입니다. 아이가 자란 문화는 모든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지요. 거시체계는 사회가 아이에 갖는 가치와 건강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반영한다. 그럴 겁니다. 가령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가치, 건강 발달, 그러한 자원을 우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갖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간체계입니다. 크로노 시스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 아동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양식과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친구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었던 친구들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새롭게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 전혀 만나보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뀔 건데, 시간체계는 시간 종속적이며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포함한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적 기간을 경험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시체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시체계입니다. 미시체계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하고 접촉하는.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의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상호작용 방식을 다 얘기했습니다. 권위 있는, 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 무관심한. 제일 중요한 게 권위 있는 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확고하지만 세심하게 배려하고 규칙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고 기대가 높죠.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고 확신이 있고 안정적이며 도전적이고 학교 생활이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이라고 어서리터티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밑에 나오는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거하고 이제 다른 겁니다. 권위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존중을 받고 그 권위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험과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교사가 교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나? 존경까지는 뭐 안 그렇고요. 왜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많은 경험과 시간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권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역할을 해야 되겠죠.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도록 요구하고요. 규칙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움츠려 있고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부모를 만족시키는 일이 더 중요해요. 결국에서는 이제 반응적이 되고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죠. 왜요? 지시만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허용적인 경우에도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자기 통제가 부족하죠. 충동적이고 동기가 없어요. 자기의 방향성을 갖다가 제대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하더라도. 부모가 이제 무관심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통제와 장기 목표가 이제 부족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비순정적이에요. 그 다음. 권위 있는 부모의 특징, 높은 기대와 반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이 아이의 건강한 성격 발달을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일 이렇게 이런 부모도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한 부모와 아이 관계는 아이가 자립심, 유능감,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성격 발달을 돕는다. 권위 있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 심리학인데 심리학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다양한 어떤 툴,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적인 성숙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권위가 있으려면 인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단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위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교사의 역할인데요. 아까 이제 권위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치환을 시킨다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치환을 시킨다면 문화는 양육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교사는 부모의 문화에 따라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의 상호작용 방식은 유능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권위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체득할 필요성이 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또 부모하고 교사는 또 달라요.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밀접하게 살을 맞대고 지내면서 특히나 인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존재인 반면 교사는 교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에 의해서 사실은 그 권위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교사하고는 권위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위 있는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A부터 Z 이전 Y, W, Y 정도까지 이렇게 관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XY 정도는 될까요? XY 정도는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정말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교육적 적용, 내지는 교사의 역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친구.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다운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어떤 경우는 부모보다 더 성격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의무와 책임, 옳고 그름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태도와 가치를 공유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때문일 겁니다. 친구들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준다. 야, 오늘 내 머리 어떠니? 이뻐, 이뻐, 이뻐. 야, 머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얘하고는 친구 안 사귀죠. 예. 어쨌든 그런 피드백.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서로서로의 이제 그 피드백 방식에 따라 친구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은 정서적 지지와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평가. 인간의 발달에 대해 유전과 환경 모두를 종합하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인지적 방식도 성격,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브로펜 브레너의 이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인간 발달의 단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만 본 거 아니에요. 체계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브로펜 브레너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죠. 뭐 그것대로 또 다른 분들이 연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이런 비판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종합의 모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입니다. 사회인지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신피아제 학파의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단계적으로 이제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이제 입장 채택 능력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겁니다. 사회적 입장 채택을 하나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면서 불변의 개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이게 이제 피아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조망 수용, 소셜 퍼스펙티브 테이킹, 사회 조망 수용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대의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이입과 엠퍼시와 동정심, 컴패션의 능력,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잘 처리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것, 생각해보는 것. 사회 인지 능력이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사고와 의도,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사회적 역할 수용, 사회적 입장 채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객체로 이해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타인에게 반응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면접 이걸 통해서 요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역지사직 능력이에요. 역지사직 능력. 그래서 이제 0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미분화된 자기중심적 관점 수용 단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미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아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경험한 바를 타인에게 단순히 추수하는 수준에 머물고 타인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분화되고 주관적인 조망 수용 단계. 아이는 동일한 사회적 상황을 자신과 타인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6세에서 8세라고 나왔죠. 의도적 행위와 비의도적 행위를 구별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과 타인의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세 번째 2단계입니다.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예요. 개인이 각자 독특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를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아이 자신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호의적 이해가 발달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반성적 관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3단계. 제3자적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예요. 입장 채택의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아이는 자신과 타인의 견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3자적 관점. 자신을 행위자와 대상자로 동시에 생각할 수 있고 행동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혜적인 강점들이 서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만족이나 이해, 해결 방안 등이 상호 이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바로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 또는 심층적 조망 수용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된 타자의 입장. 그래서 공동체 속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채택하는 가치, 태도, 신념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단계,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망 수용 발달의 의미는 두 사람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조화된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사회적 조망 수용의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 사이에 통용되는 관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쓸만한 실험을 통해서 같은 인지 발달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 사회적 관점 채택 능력의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인지 발달 단계하고 이 사회적 조망 수용 발달 단계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런 거죠. 인지 발달이 일정 정도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적 조망 수용,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은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